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청와대 역시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무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르크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 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 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동서의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3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3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در ادامه آتش‌بس اینکه جنگ تحمیلی در همه جبهه‌ها باید خاتمه پیدا بکنه.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베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종전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의 경우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세트 메뉴보다 단품을 주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쟁으로 연료비와 식료품비가 상승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운영 환경이 도전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택적으로 변하다 보니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운항 차질로 인해 4월부터 매달 5억 달러, 우리 돈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 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고용 증가폭 18만 5천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만 5천 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의 소비 여력 하락과 함께 해고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는 14일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전으로 외교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지렛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북미 관계가 멈춰선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Do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동시에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도 숨기지 않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한국이 경제적으로 져야 할 비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대북 외교의 우회로로 삼을 전망입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접촉 방식에 대해 직접 조언을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연락을 주선하거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메신저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과거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며 전략적 몸값을 높였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란전이라는 악재 속에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카드이자 동맹을 압박할 지렛대인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핵 국면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쓰는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얼마 전엔 한조 관계란 사실상의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남북 관계이든 한국 조선 관계, 한조 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최근엔 통일부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 후원으로 관련 학술회의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국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존재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상호 존중의 메시지. 북한도 이미 남조선이란 기존 호칭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관련 개헌까지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물론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2.6%가 남북 간 국가관계를 인정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0%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학술회의나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계속 이어간 뒤 신중하게 검토해 북한 국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여야는 내탓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개헌을 이렇게 필보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장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일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까지 부동산 이슈 설전에 참전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 밀집 지역인 송파구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강남 일대에서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동을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강남 4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문제를 풀겠다고 제안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강남 부동산 문제들을 외면해 시민 불편이 컸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동안 뭐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정원호 후보의 공약인 착착 개발이 자신의 신속 통합 기획 정책을 따라한 거라며 평가절하했고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난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발 전월세 씨말리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UNAI 허브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이 부지가 15년이나 방치된 건 오세훈식 개발의 실패라고 지적하자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가 앞서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용산을 닭장 아파트촌으로 만들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집값 상승이나 공급 부족 등 사태의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돌리는 내탓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보수 임태희 현 교육감과 진보 안민석 단일 후보의 양강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인 출신이지만 교육 철학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인 임태희 예비 후보는 2022년 선거에서 14년간 이어진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 독점 구도를 깨고 당선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 예비 후보는 재선 도전의 이유로 교육의 탈정치화를 꼽았습니다. 정치가 교육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 경기 교육은 탈정치화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정치화 그리고 학생들의 그 미래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지향해 왔습니다. 또 정시와 수시로 나뉜 대학 입시 제도를 절대평가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 예비 후보는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한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개발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안민석 예비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교사와 대학 교수 이력이 있습니다. 안 예비 후보는 신체 정신건강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운동과 음악, 독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생들은 뛰어다녀야 합니다.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시민으로서 소양을 키워줘야 합니다. 독서 교육을 책 읽기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특히 자신을 교육과 정치를 결합한 이른바 에듀폴리티션으로 규정하고 행정 장벽을 허물어 필요한 교육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합니다. AI 공약으로는 AI 튜터 도입과 AI 학습 플랫폼 구축, AI 반도체 미래 인재 10만 양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경기도 의원 3선 출신인 이해문 전 홍익대 경영학과 초빙 교수도 예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시도라며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특검법 논의를 일단 선거 뒤로 미루자고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어게인 공천 공세로 반격에 나섰는데 특검법과 윤어게인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다음 수순은 특별검사 도입이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8개를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고 필요하면 공소 취소,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앨 거다. 이를 6.3 지방선거 결과로 막아야 한다며 야당은 심판론을 꺼내들었고.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선거입니다. 6월 3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실제 보수층도 꿈틀. 전국 주요 격전지 여야 격차가 줄어드는 분위기에 왜 지금 추진하냐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방미 논란 등 국민의힘의 끝없는 자충수로 대승을 낙관하던 선거판이 흔들리자 청와대가 먼저 수기가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결국 민주당도 선거 뒤 논의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그럼 선거 끝나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야당의 총공세에 민주당은 아킬레스건인 윤어게인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리던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는 인물 등이 줄줄이 공천장을 받은 점을 꼬집고 나선 겁니다.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포기로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잦아들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장특공 폐지 논란 등 여권발 선거 호재에도 양당 지지율 격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며
윤호개인 공천이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깎아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나 윤호개인 논란은 지방선거는 물론 선거 이후 양당의 당권 관련 이슈로도 꼽힙니다. 양당 지지자들, 특히 강성당원들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1심 판단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박광열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하는데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84일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꼽힙니다. 내란 특검은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군사령관 인사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증거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내용 신빙성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을 우발적 결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이 같은 판단을 정면 반박하고 수첩 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계엄 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1심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을 위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절차적 하자 유무를 따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가 앞서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재확인한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소심의 속도 역시 관심사입니다. 1심 선고 67일 만인 지난달 말에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다른 내란 재판과 비교해 지연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규정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고인만 8명에 달하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법원은 항소심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고 관련 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빠른 진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판이 예정된 만큼 적어도 2달 이상 법리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험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유가족에게 수중 수색 지시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투입됐던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을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겠다며 맨몸으로 급류에 들어갔다 숨진 최상병.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작전 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친 수사 결과가 하루아침에 번복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직접 메모한 법무관리관의 부당한 지시, 혐의자를 다 빼라. 기록만 넘기면 된다.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른바 VIP 경로설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며 화를 낸 뒤 경찰로의 수사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왔고 결국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수많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최상병 순직 약 3년 만에 나온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수사 외압에 관여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구 도심 지하차도에서 낙석 사고가 일어나 보행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낙석을 막을 안전 펜스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 지하차도에 들어간 순간 나무 한 그루가 도로 쪽으로 쓰러집니다. 굉음과 함께 깨진 바위가 도로에 쏟아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용두산 근처 지하차도에서 낙석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쪽 펄럭펄럭거리죠. 네. 나무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휘청휘청할 정도예요.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확 났거든요.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남성 한 명이 바위에 깔렸고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산산조각 난 무거운 바위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사고 장소는 도심 하천인 신천 산책로와 이어지는 길이어서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절벽과 가까운 탓에 여러 차례 안전 관련 민원이 있었지만 사고 지점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주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이제 시체 나갔다 오면 또 들어오고. 그 위태위태하면 위태하지. 언제나 사고가 나겠나 그런 생각이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담당 지자체인 대구 남구청에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인천 송도동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과 40대 남녀 등 3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 운전을 하진 않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장안동에서 동대문구 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승합차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3명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인근 상가를 포함한 90여 세대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부인과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술을 즐기는 걸 노려 10여일 전부터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부인인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쯤 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혼자 마시던 피해자의 습관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인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최초 적용했던 살인 예비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피해자 술에 약을 타자며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하루 만에 A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술에 탄 약물의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검찰이 증권사 부장과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사건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3명은 자신을 영화 작전의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 A씨와 범행 당시 증권사 부장이었던 B씨,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인 재력가 C씨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차명 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 289억 원어치를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봄철 농번기가 이어지고 포근한 날씨에 야외 활동도 많이 늘었는데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본에서만 드물게 발병했던 진드기 매개 질환인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책로나 풀숲, 논밭에 퍼져 있는 진드기는 다양한 질병을 옮깁니다. 털진드기 유충은 쯔쯔가무시병을, 작은 소피참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80대 여성 검체에서 뭉뚝참 진드기가 매개하는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외여행은 한 적 없고 집 앞 텃밭에서 일하다 감염된 거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 감염된 경우를 빼곤 국내 첫 발병 사례입니다. 2018년 에히메 현에서 최초로 확인된 오즈 바이러스는 일본에서만 소수 감염이 있었고 2023년엔 70대 일본 여성이 오즈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SFTS와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구분마저 쉽지 않습니다. 또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풀숲이나 논밭을 갈 때 진드기 기피제를 꼭 뿌리고 긴 팔, 긴 바지를 입어 예방합니다. 현재 전용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집은 산책 시 수풀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강아지에게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워지면 나타나는 불청객 러브버그가 올해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근처 산속 곳곳에 유충이 빼곡하게 몰려 있는 건데요. 서울시가 미리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축축한 낙엽을 들춰보니 애벌레가 우글거립니다.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 유충입니다. 여기도 이만큼 있죠. 여기도 이만큼 있고. 얘네들이 이제 축축한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둡고 습한 곳을 찾아 최대 500개에 달하는 알을 낳다 보니 개체 수가 급증해 여름이면 곳곳을 까맣게 뒤덮기 일쑤입니다. 해가 없는 곤충이지만 불쾌감을 주는 탓에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수천 건에 달합니다.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혐오감을 느껴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을. 대규모 출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아예 유충 제거부터 시작했습니다. 털파리 유충에 특화한 친환경 방제제 BTR 살포에 나선 겁니다. 48시간 동안에 이제 98%의 유충이 사멸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성충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산란을 하게 되면 어쨌든 300에서 5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유충 방제 방법을. 성충으로 대발생할 시점은 다음 달 말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기에는 포집기를 집중 설치하고 방제용 살수 드론까지 도입해 러브버그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남단 오키나와는 예년보다 일찍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체전선 영향권은 아니지만 널뛰기 기온과 잦은 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 전 5월과 6월의 한반도 날씨는 어떨지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남부에서부터 일본 남쪽 해상까지 두꺼운 구름대가 거대한 띠 형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3일과 4일 각각 아마미와 오키나와에 이른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9일, 예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보통 우리나라보다 한 달가량 빨리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남쪽에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정체전선이 예년보다 빠르게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반도의 기상시계는 아직 봄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 남쪽 더운 기단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찬 공기 아래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해 정체전선 없이도 기온 변화가 심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봄철 기압계 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쪽 기압골이 지나갈 때마다 비가 내리겠고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기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인 6월 중순까지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5월과 6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지만 주기적으로 상층 한기가 내려와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보다 1.6도나 뜨거워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변수입니다. 동북아시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거든요. 굉장히 무덥고 습한 가운데 너무 많은 수증기들이 한반도로 공급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여름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서는 벌써 더운 열기와 차가운 공기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장마는 아직이지만 기온 널뛰기와 비가 잦은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제1동포가 20년째 장학금을 쾌척하며 고향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래 봉사와 위문품 전달 등도 잇따랐는데요. 훈훈한 나눔의 현장을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3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남 화순 출신의 제1동포 독지가가 장학금 1억 6천여만 원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꿈이 국악을 이제 널리 알리는 건데 이 받은 장학금으로 좋은 악기랑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제 꿈을 위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15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고 이기학 선생이 고향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세운 것은 20년 전.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는 장학재단은 대의를 이어 아들이 출연금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장학생을 응원하고 싶다. 응원하겠다. 그게 우리 장학교의 취지니까. 근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을 갖고 할 겁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웃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공연 등 한마당 잔치도 열렸습니다. 직장인 등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노래실은 사랑 봉사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건강 잘 가꾸셔가지고 광주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도 어버이 은혜를 기리는 등 가정의 달에 이어진 나눔 행렬은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충북 지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낮부터 강풍 관련 신고 32건이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율량동
우암산 둘레길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져 통행에 불편이 빚어졌고 이어 오후 1시 반쯤에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상가 옥상에서 천막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원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돌풍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3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 딱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행 가는 분들은 더욱 불조심해 주시고요.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5.6도, 대구가 8.1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청주와 대전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겠지만 월요일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